백낙청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최근에 발간한 백낙청 회화록 제8권에 관해서 한 번 더 공부길 대담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창비 편집부의 이진혁 문학팀장인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비 편집부에서 일하는 이진혁입니다. 처음에 인문사회출판부로 입사했고 개간지 출판부를 거치며 창작가 비평 편집을 3년 정도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문학팀장으로서 일하고 있고 예전에 백낙천과 함께 읽는 개간 창비의 수업 조교를 맡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백낙천 회화록 8권의 지리자로 나서게 되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며 생겨난 공부거리를 선생님께 여쭐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공부길에서는 특히 백낙청 회화록 8권 중에서 한국문학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책을 펼치면 첫 장에 있는 것이 추억 속의 김수영, 다시 읽는 김수영이라는 챕터입니다. 이게 연문 선생님과 대담한 것인데요. 돌아가신 김수영 시인과의 크고 작은 일화들이 읽는 동안 저는 무척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가 동경하던 문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서 무협지를 읽는 기분처럼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도 꼭 이 챕터를 읽어봐 주시기를 제가 권하고요. 근데 제가 회화록 8권을 쭉 읽으면서 느낀 것은 문학 분야로 김수영 시인 관련 회화만 3편이 들어있더라고요. 혹시 이 점이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8권 회화록의 표지를 보면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로 나오는데 사실은 2017년에 7권을 내고 나서 하반기에는 내가 회화를 한 게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8년에 들어와서 처음 한 것이 김수영을 회고하는 연문 선생하고의 대답일 텐데 그거 말고 또 홍기원 김수영 문학관 관장님 그분하고 한 것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옛날에 김수영 선생 돌아가시고 나서 60년대죠. 그때 김수영 선생의 친구 되시는 박태진 시인이라고 계셨어요. 그분하고 이제 조선일보에 대담한 기사가 나는 그거 잊어버리겠었는데 그게 나와가지고 그거는 이제 보유편에다 실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책에서 문학에 관한 회화는 김수영에 관한 3편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2018년이 김수영 선생의 50주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계기가 돼서 김수영 선생에 대해서는 3번씩이나 그러니까 3편씩이나 실었고 다른 문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회화록에 실을 만한 자담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뭐 도로 언급은 했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그 경위가 그렇습니다. 2018년에 김수영 선생 50주기라는 게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김수영 시인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은데 저 이야기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김수영 시인을 교과서를 통해서 제일 처음 접했습니다. 그때 풀이라는 시가 실려 있어서 읽었는데 저한테 무척 어려운 시였어요. 그때는 시를 읽는 눈이라는 게 너무 없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지? 선생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게 맞나? 하는 의문도 드는 지점도 분명히 있었고요.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풀이 눕는 이미지가 자꾸 그려져서 아 이분이 진짜 훌륭한 시인이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1921년에 김수영 시인이 태어나셨는데 이분의 어떤 작품 활동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맥락을 좀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김수영 시인의 초기작이 다소 모더니즘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김경림, 박인환 시인 등과 펴낸 합동시집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 같은 시집에서 이런 면모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4.19 혁명을 전후로 작품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혁명 이후 하 그림자가 없다, 육법전서와 혁명, 눈 같은 시를 연달아 발표했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김수영 시인의 면모가 좀 도드라지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과서에서 읽었던 풀이 작고하시기 2주 전에 쓰인 시라고 해서 저는 더 안타까운 마음이 컸는데요. 이분이 살아 계셨으면 얼마나 더 훌륭한 시를 썼을까 싶었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김수영 시인이 시어 자체는 어렵게 쓰시지 않는데 이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철학적이고 비판적이기도 하고요. 이런 시들이 당대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처음 접하셨을 때는 어떠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4.19 혁명을 전후해서 시가 달라졌다 그랬는데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4.19 혁명 때문에 시가 확 한 번 또 더 달라진 건 사실이지만은 김수영 씨의 변모가 한국전쟁 거치기 전에 모더니즘 운동, 다른 모더니스트들하고 합동 시집도 내고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6.25 때 뭐 의령군으로 갔다가 탈출했다가 다시 거제 포로 수용소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 많은 걸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쓴 시들은 벌써 그 옛날 합동 시집에 실렸던 모더니즘의 시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그때 한번 변화했고, 그러니까 4.19 전에 한번 변하고, 4.19 계기를 또 변하고, 그리고는 사실 4.19가 그분에게 아주 새 세상을 만나게 하는 큰 사건이었던 만큼이나 5.16의 충격이 더 컸죠. 그래서 5.16 이후의 시가 또 좀 달라집니다. 딱 4.19 이전 이후를 이렇게 갈라지는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도 사실 김수영 선생 처음 뵙고 사귀고 하면서는 그분의 산문은 참 처음부터 좋았는데 시는 그렇게 쉽게 다가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진혁 씨 지적했듯이 요즘 흔히 말하는 난해시하고는 다르잖아요. 뭐 풀반에도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김수영이 난해시를 써서 충격을 준 면도 뭐 없지는 않지만은 사실은 너무 쉽게 일상적인 언어, 시인들이 잘 안 쓰는 일상적인 언어를 거침없이 써가지고 준 충격도 있었거든요. 염 선생하고 얘기하면서도 뭐 그 문제를 좀 논의하는데 이분을 두고 난해한 시인이라고 할 때 그 정확한 난해성이 어디서 오느냐. 말장난을 심하게 한다든가, 뭐 유식한 뭐를 늘어놓는다. 그래서 생기는 어려움은 거의 없는 시인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얘기하면서 더 좀 살펴보십시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사랑의 변주곡이라는 시선집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선생님께서 이 시선집에 편자를 해서 이 시집을 엮어주셨는데 김수영 시인과 당시의 창비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최초의 시선집이 창비에서 나왔으면 좋았겠으나 그때는 창작가 비평이라는 잡지만 있고 출판사가 없어서 그거 자체가 시도 자체가 불가능해서 아쉬웠다는 말씀을 여기 적어주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시선집이 처음에 거대한 뿌리라는 시선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선집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시선집을 묶는 과정이 또 처음 묶는 거랑 달리 쉽지만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교해 보니까 42편의 시가 거대한 뿌리와 같고 그리고 23편을 제한 다음에 새로이 23편을 더해 주셨는데 사랑의 변주곡의 시를 선별한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을지 또 제목을 사랑의 변주곡으로 한 이유가 있을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민음사에서 처음에 시 선집하고 산문 선집을 냈고 그리고 한 권씩 더 냈는데 그게 사랑의 변주곡 전에 2권씩 나왔을 거예요. 김수명 선생이 현대문학 편집장하고 김수영 선생 동생이죠. 그분이 원고 유고 관리를 하면서 그걸 민음사에 갖다 맡겨가지고 이제 인연이 확고히 굳어진 후라서 창비에서 뭐 전집 같은 거 내는 건 뭐 생각도 안 했고 그래도 20주기를 맞아서 우리도 뭐 한 권 내고 싶어가지고 민음사의 허락을 받아서 선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민음사에서 나온 선집하고 겹치고 일부는 또 새로 뽑아가지고 해서
1988년이죠. 그분 20주기가 된 게. 그때 냈고 편집을 내가 했고 후기도 하나 썼죠. 제목은 사랑의 변주곡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시집에 제목달 때 그 시집에 실린 작품 중에서 이게 최고의 작품이라고 해서 제목을 다는 게 아니고 편집을 해봐서 알지만은 뭐가 제일 독자들한테 잘 먹힐까. 그러면서도 이제 그 중에 아주 하찮은 시가 제목만 좋아가지고 가는 건 또 나중에 독자들을 실망시키니까. 그런데 이 사랑의 변주곡이 시도 좋지만은 제목이 좋은 것 같아서 그때 뽑아드렸습니다. 그렇게 제목을 달아드렸습니다. 이 시 선집을 통해서 김수영 시인의 어떤 면모를 좀 뭐 보여주고 싶다, 독자들에게 그렇게 약간 의도하신 바가 있었을까요? 구성을 하실 때? 짧은 지면 안에 한정된 창비 시선의 포맷에 맞춰서 그 안에서 그래도 김수영 선생의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뭐 특징이 있다면은 초기에 모더니즘 계통의 시들 그건 다 뺐어요. 달나라의 장난이라는 시집이 김수영 선생이 생전에 낸 유일한 시집인데 그 시집의 제목이 된 달나라의 장난이라는 시가 제일 먼저 올라가 있죠. 모더니즘 계열의 복잡한 시들이 연구자들한테 아주 좋은 재료가 되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 또 그 시기의 시들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나 개인적으로는 공자의 생활난이라든가 이런 시는 좀 아리송하긴 하지만 음미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역시 그분이 한국전쟁 거치고 나서 이제 그런 것하고 그냥 멀어져 가지고 느낀 대로 생각대로 이렇게 그때는 서정 시를 주로 쓰셨죠. 달나라의 장난이라는 게. 그걸로부터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달나라의 장난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풀을 실었고요. 잡지에 처음 발표하기는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창비가 김수영 특집을 할 때 뭐 원효 대사라든가 몇 편을 실었는데 창비 지면에 처음 발표된 시가 있고 딴 데 나왔던 거를 골라가지고 실은 것도 있고 그랬어요. 지금도 보면은 뭐 물론 김수영 선생 시 전집이 2번이나 나왔잖아요. 개정판까지 나왔으니까 그 개정판을 꼼꼼히 다 읽어보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냥 간단히 한 권으로 선집으로 떼우겠다 그러면은 뭐 아직도 이건 괜찮은 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연뭉 선생님과 대담하는 과정에서 김수영 시에서 계승해야 할 것으로 치열성을 들어주셨는데 제가 일선에서 지금 시집을 기획도 하고 편집도 하고 있지만 요즘도 여전히 현실 참여적인 시도 많고 기술적으로 훌륭한 시도 많고 아름다운 시도 많은데 김수영 시만큼 이렇게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치열성을 느끼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수영 씨의 치열성이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럼에도 약간 저로서는 답하기 어려운데 어쩌면 그런 것들이 엄혹한 시대 상황으로 인해서 생긴 건가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치열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김수영 시에서는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수영 선생의 시에서 치열성이 느껴지죠. 그리고 좀 난해해서 잘 모를 때에도 뭔가 그 힘이 느껴지고 그 치열함이 느껴지는 건 사실인데 근데 치열성이라는 건 여러 종류예요. 그리고 무슨 엄혹한 시대에서 그 치열성이 나왔겠다 짐작을 할 수도 있는데 김수영 선생만 겪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치열성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김수영의 치열성은 어디서 오는가?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데서 오는 것 같다 그랬는데 그건 정확한 코트는 아니에요. 박태진 선생하고 대담할 때도 제목이 실은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 이렇게 돼 있었는데 원래 정확하게 인용하자면 온몸으로 온몸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온몸으로 온몸을 밀고 나간다는 거는 내가 온몸으로 뭐 다른 걸 밀고 나갈 때 그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가만히 앉아서도 그게 가능한 일이고 어떨 때는 꼭 그래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온몸을 밀고 나가는 게 시는 그런 것이다 라고 김수영 선생님 말씀은 참 여러 사람이 인용을 하는데 그 의미가 뭔지 그것도 참 음미해 볼 만한 그런 것이고, 김수영 선생의 시의 특징에 대해서 나는 염 선생하고 대담할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특히 그 홍기원 선생하고 대담하면서 그냥 거짓말이 없다, 정직하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정직이라는 게 그냥 자기의 허물을 감추지 않고 괜히 허세 안 부리고 솔직한 것, 이런 걸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일차적인 의미이고, 정말 사람이 정직하기 어려운 건 자기 감정에나 자기 사상에 자기 생각에 솔직한 것.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이제 미화되거나 왜곡되거나 극적으로 변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려면은 이건 굉장한 수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시인으로서는 이제 시를 쓰는 공부, 전공 그런 게 필요한데, 자기 하는 일, 특히 예술가가 자기 예술을 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많은 수련을 거쳐서 어떤 경지에 이르면은 적어도 그 시를 쓰는 그 순간에는 정신개벽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김수영 선생 보면은 확실히 경지에 다다른 시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 않고, 남을 안 속이는 건 물론이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 않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경지에 도달하지 않느냐. 이걸 이제 개벽 담론에 의하면은 어떤 정신 개벽에 도달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 그 옛날식으로 표현하면요, 공자님이 당시에 나이 70에 이르러 가지고서는 이런 경지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법도에서 벗어날 일이 없었다, 그런 말씀 하잖아요. 종심소욕 불유구라는 표현을 했는데, 시인이 정말 시다운 시를 써내는 그 순간에는 그야말로 그 종심소욕 불유구의 경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김수영 선생의 경우도 어떤 시가 그 경지에 이르는지, 또 어떤 시가 거기엔 좀 미달하는지, 이런 걸 가려내는 게 독자의 몫이고 문학 평론가의 몫일 텐데, 그거는 김수영 시인이 시 한 편 한 편을 공들여 썼듯이 우리도 한 편 한 편을 공들여 읽으면서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치열성을 계승하는 건 물론 중요한데, 김수영 시인의 경우에는 그 치열함이 시대적 상황뿐 아니라 그 시대를 사는 자기 자신과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남에게 거짓말하는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않는 이런 훈련을 시를 쓰면서 쌓아서 온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나는 모든 시인들이 본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계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담에서도, 염 선생하고 대담에서도 그 성이라는 시 네. 얘기 나오죠? 섹스, 네. 성이라는 시. 그거 기억하세요? 네. 그 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적나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 같으면은 그런 시 발표했다가 뭐 내리라는 소리도 나올 거예요. 왜냐면 첫째는 성매매하고 와가지고 그날 밤에 이제 부인하고 성관계하는 그 시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성관계를 너무 적나라하게 했다 하는 거는, 요즘은 그런 데 대해서는 성관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너그러워졌어요. 반면에 성매매 해놓고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그걸 그대로 얘기하면은, 그거 잘못하면은 이제 뭐 인터넷에 올리고 난리 나죠. 그런 점에서는 요즘 우리 표현의 자유가 더 위축된 면도 있다고 보는데, 적나라하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은 무슨 엄청난 포르노라도 있는 것처럼 하는데, 포르노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네. 그런 기분 전혀 안 나죠. 다른 여자하고도 관계하고 그 다음날 바로 아내하고 관계할 때 자기 자신을 응시하는데 미화도 없고, 그렇다고 뭐 지나친 자기 비하도 없고, 정말 나는 그 정직한 시라고 봅니다. 그 시선이 상당히 미묘하잖아요. 아무나 쓸 수 있는 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런 게 내가 말하는 그런 정직한 시이고,
여기다가 이제 공대님 말씀 들이대면 좀 안 어울리는 면도 있지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쓰고 싶은 시를 쓰는데 시가 되는 것. 이것도 일종의 그 종심소욕 불유구의 경지가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김수영 시인의 난해함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여쭙고 싶습니다. 실제로 말년에 이르러 김수영의 시는 무척이나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그게 꼭 뭐 시대 상황이나 난해함 때문이 아니라 시가 깊어져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겨난 난해성이라고 또 하셨는데, 대담자인 연문평론가께서는 양심은 보이지 않고 기술만 보이는 시들과 김수영의 난해시를 구분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명의 독자로서 보기에 기술만 가득한 난해시와 그리고 김수영의 난해시가 어떻게 다른지 이것을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작품을 하나 들어서 여쭙고 싶은데 시선집의 표제작이기도 한 사랑의 변주곡입니다. 욕망이여 입을 열어라 그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겠다 라는 유명한 구절로 시작하는 시인데, 그 이 시가 제가 봤을 때는 김수영 씨의 원천이 사랑임을 드러내는 시 같은데, 자유, 혁명, 항거 이런 김수영 씨의 중요한 주제들이 사랑이라는 시어로 함축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돼지우리의 밥짓기 같은 서울로 대표되는 욕망의 공간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만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기에는 김수영 시인은 이 욕망조차도 긍정하는 것 같은 면모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시를 해석하기가 진짜 어려웠는데, 이 시를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그 김수영 씨의 어떤 난해함의 특별함이랄까, 그리고 선생님만의 독법이랄까 그런 게 있으면 또 이 시청자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남에게 전설, 나만의 독법이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이 시는 나도 좋아하는 시 중 하나지만은 대목대목을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물으면은 답을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사랑의 변주곡이라고 했는데, 김수영이 생각하는 사랑이 정확히 뭔가, 그것도 분명치 않잖아요. 대중가요나 뭐 또 시들, 산문도 그렇고. 사랑 타령이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사랑을 더 미화하기도 하고, 과장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사랑은 아니지만은 또 온갖 게 다 사랑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 사랑의 기술을 4.19나 프랑스 혁명에서 배운 기술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랑과 혁명이 통하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게 그래서 정확히 어떤 뜻이냐, 또 왜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어떤 대목은 좀 비약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 가려내려고 하니까 이게 난해해지는 거지. 사실 이게 여기서 뭐 어려운 말이 뭐가 있어요. 욕망이여 입을 열어라 그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겠다. 도시의 끝에 사그러지는 라디오의 저잘거리는 소리가, 도시의 끝에는 그분이 살던 마포구의 구수동이 그때는 아주 변들이었거든요. 그런 뜻도 있을 겁니다. 사랑처럼 들리고 그 소리가 지워지는 강이 흐르고 그 강 건너에 사랑하는 암흑이 있고, 사랑하는 암흑은 또 뭔지. 3월을 바라보는 마른 나무들이 사랑의 봉오리를 준비하고 그 봉오리의 속삭임이 안개처럼 이는 저쪽에 쪽빛 산이, 거의 전통적인 서정시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뭐 쪽빛 산도 나오고.
강물이라는 거는 이제 그 구수성이라는 게 마포 한강가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단어나 표현이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정말 사랑이 뭘까? 욕망을 긍정하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무조건 사랑과 욕망을 등치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어렵다는 거죠. 그런 걸 아는 게. 그리고 사랑과 혁명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염 선생하고 대담하면서 유종호 선생의 해석, 또 이시영 선생의 해석, 그런 걸 인용하면서 하는데, 유 선생하고 이 선생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해석이. 근데 이럴 때 이제 평론가나 학자가 아주 쉽게 넘어가는 수법 중에 하나는, 김수영 씨는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게 좋은 점이다. 그러고 넘어가는데, 그건 자기식의 읽기를 해서 그 읽기를 다른 독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읽었다는 것을 그야말로 정직하게 알려줄 의무를 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무를 다 하면서 읽으려면은 이것도 시도 그렇게 만만한 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해석해서 내 독법을 알려준다는 거는 불가능한 주문이고, 하여간 그런 김수영 씨의 이제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김수영 씨 시집 중에서 교과서도 실리고, 이 시선집의 마지막에 실린 풀이라는 시, 그 시야말로 정말 뭐 동요 같기도 하고요. 아주 쉬운 말들 아니에요. 그런데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간단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김수영 선생이 이 시를 돌아가실 때까지 이런 시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몰랐죠. 이건 유고로 발표됐으니까. 근데 이 시가 발표되고 나서 특히 7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민족문학 운동이니 민중문학 운동이 벌어지면서는 김수영 선생이 드디어 민중시를 썼다. 이런 식으로 풀을 이제 민중에 비유하고 했는데, 나는 그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또 딱히 그게 안 맞잖아요, 또 풀이. 그래서 황등규 시인 같은 분은 그런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날카롭게 비평을 하고, 굳이 말한다면 오히려 이 시는 무의미의 시, 김춘수 시인 같은 사람이 쓰던 무의미 시에 가깝다라고 했는데, 난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또 좀 일방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를 1977년에 역사적인 간과 시적인 간이라는 평론을 쓰면서 김수영 시를 좀 길게 재론을 했는데, 그쵸?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무의미시 같은 면도 있고, 무의미시인데, 분명한 동요시도 있지만은, 특히, 영어에 nursery rhyme이라고 애들이 그냥 재밌게 해주는 그런 동요들이 있어요. nursery rhyme. 거기 보면은 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동요라면은 흔히 동시 쓰는 분들이 쓰는 그런 동요라기보다는 nursery rhyme에 가까운 약간 불투명한 그런 동요의 측면도 있고 민중시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 시도 단어만 쉽지 별로 그렇게 아주 쉬운 시는 아닌 것 같은데, 염 선생하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는 선생님께서 그 발목까지 발밑까지라는 게 이렇게 사람의 발목이고 사람의 발밑인데, 그러면 이 마지막에 풀뿌리가 눕는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셨잖아요. 거기에 꽂혀서 그래서 이 마지막에 풀뿌리가 눕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런 거를 좀 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목까지 발밑까지 그걸 이제 풀밭에 누가 서 있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읽어야 된다고 한 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네. 다른 분이 그거 했잖아요. 다른 분이 그런 얘기하고 또 다른 분은 그게 탁결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건 정말 너무 고지식한 읽기 같아요. 풀이 눕는다 뭐, 거기 누구 사람 있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물론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를 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뭐 그 풀이 눕는 거야 뭐 우리가 멀리서 볼 수도 있고 가까이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풀이 울었다느니 좀 울다가 뭐 다시 일어났다느니 그거를 굳이 그렇게 거기 사람이 서 있어서 발밑까지 그 사람의 발밑 그 사람의 발목까지 풀이 눕는다. 뭐 그렇게 읽을 필요가 뭐 있나 하는 거였고 그렇게 읽으면은 풀뿌리가 눕는 건 어떻게 보여요? 그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풀뿌리가 땅속에 있는 풀뿌리가 눕는다는 것도 좀 우스운 얘기고 그런 하여간 이런저런 해석이 나올 때 우리가 좀 조곤조곤 따져가지고 말이 되는 해석을 하자 하는 게 거기서 내가 말한 취지였고 내가 무슨 그 작품 전체에 대해서 독자적인 해석을 해서 내놓은 건 없죠. 이 질문을 던져주시는 것들이 저한테는 공부거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거리가 되면 됐어요.